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 63세 김정희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째 진돗개 백구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기일, 성묘를 위해 찾은 무덤에서 백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헤치는 백구, 그리고 그 속에서 번쩍이며 나타난 수십 개의 금화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얼굴도 보지 않던 친척들이 몰려들고 심지어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민수야,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거니? 과연 이 금화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백구가 알고 있던 놀라운 비밀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달구름 소리가 김정희의 하루를 깨웠습니다. 올해 53신 정희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째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마당에 나서자마자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정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마당을 깔끔하게 쓸고 뒷마당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거든요. 백구는 언제나 정희의 곁을 따라다니며 마치 충실한 동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고, 이 토마토들 봐라. 벌써 이렇게 컸네.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보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상추와 깨씹, 고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싱싱하게 자라는 채소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백구는 8년 전 남편이 데려온 강아지였습니다. 그때는 손바닥만 했던 새끼가 이제는 어른 무릎까지 오는 당당한 개로 자랐죠. 남편 최만석은 살아생전 백구를 유독 아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백구를 쓰다듬곤 했어요. 처음엔 그저 농담처럼 여겼던 정이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백구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처럼 백구는 정희의 외로운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정희를 만석댁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이 동네 관습이었죠. 정희도 그 호칭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마주치면 언제나 인사를 나누고 농사일이 바쁠 때는 서로 도우며 지내는 정겨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외동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이 된 민수는 요즘 연락이 뜸했어요. 명절이나 기일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가는 정도였죠. 정희는 아들이 바쁜 도시 생활에 치이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정희는 백구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서 잠시 쉬어가며 고향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낙이었어요. 백구도 이 시간을 좋아하는지 언제나 조용히 정희 곁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던 기억, 풍어제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정희는 그런 일상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정희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자신이 곁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꾸나. 남편의 10년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부터 성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제 수용품을 장만하고 남편이 좋아했던 북어포와 나무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선산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기일 전날 새벽,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 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깔끔하게 포장했어요. 백구는 정희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함께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백구야, 너도 아버지 보러 가고 싶구나. 정희는 백구의 목줄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백구는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 함께 성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백구는 정희가 목줄을 들자 더욱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아침 7시, 정희는 제 수용품이 든 바구니를 들고 백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마을은 조용했고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어요.
백구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의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선산까지 가는 길은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숨이 차올랐지만 백구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앞서 걸어갔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정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드디어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무덤은 소나무 한 그루 아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희는 무덤 앞 잡초를 정리하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정희는 무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절을 올리려던 순간 백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덤 앞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한 겁니다. 백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정희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며 무덤 앞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정희는 당황스러워 백구를 말리려 했지만 백구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말 잘 듣던 백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이 없었거든요. 백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정희는 혹시 땅 속에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10여 분이 지나자 백구가 파낸 구멍이 제법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땅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햇살에 비쳤어요. 정희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정희는 조심스럽게 구멍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잠시 파는 것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햇빛이 구멍 속으로 비춰들자 무언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물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남편의 무덤에서 뭔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백구는 다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희도 함께 손으로 흙을 헤쳐냈어요. 점점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였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었던 탓인지 상자 표면이 약간 부식되어 있었지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백구도 마치 빨리 열어보라는 듯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의 걸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눈부신 금빛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상자 안에는 동전만한 크기의 금화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략 30개 정도 되어 보였죠. 어머머, 이게 정말 금화란 말이야? 정희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금화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오래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햇살 아래에서 반짝이는 금화를 보니 정말 진짜 같았습니다. 금화들 사이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정희는 호기심에 편지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겉봉에는 남편의 필체로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분명히 남편의 글씨였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상자 주변을 빙빙 돌며 신기한 듯 킁킁거렸어요. 마치 자신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에 뿌듯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열어보려던 찰나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석댁, 거기 계신가요? 마을 이장인 박기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매년 기일 때마다 인사차 들르곤 했던 이장이 이번에도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정희는 서둘러 상자 뚜껑을 덮고 품에 안았습니다. 고지여 이장과 함께 마을 부녀회장인 최순자, 그리고 옆 동네에 사는 정희 시누이 김영숙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정희가 무덤 앞에서 뭔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어요. 만석댁, 무슨 일이에요? 땅이 왜 이렇게 파져 있어요?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덤 앞이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백구가 파놓은 구멍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아, 그게... 백구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해서 정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상자를 품에 꽉 안은 채로 일어섰어요. 하지만 상자의 무게감이 느껴져서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날카로운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형수,
뭘 그렇게 꼭 안고 계세요?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화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거든요. 이장이 파인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꽤 깊게 파져 있네요. 백구가 이렇게까지 팔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장의 추측이 정확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상자로 향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순자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못해 상자를 열어보였어요. 금빛이 번쩍이며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설마 금화인가요? 이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영숙은 벌써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이거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땅속에서 백구가 파내줬어요. 정희의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순자는 금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진짜 같다고 중얼거렸어요. 무게도 그렇고 광택도 범상치 않았거든요. 이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석댁,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금화가 여기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영숙의 표정이 점점 탐욕스러워졌어요. 형수, 그런데 이거 혹시 우리 집안 조상님들 것이 아닐까요? 만석이 형이 어디서 구해서 묻어둔 건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가족들과 상의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영숙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큰일은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요.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민수한테는 꼭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희는 편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줄 몰랐거든요. 백구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금화에 집중된 틈을 타서 정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장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일단 오늘은 조용히 하시고 내일 마을 어른들과 상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인데 왜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요? 우선 민수부터 부르고 친척들에게도 알려야 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할 순 없잖아요. 정희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금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정희의 집 마당에는 평소 얼굴 보기 힘든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사촌형 최병수가 차를 몰고 왔고 대구에 사는 시동생 김철수 가족도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다면서요? 병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영숙이 전화로 금화 이야기를 전해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마당에 모인 10대 명의 친척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 명절에도 잘 얼굴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모일 줄은 몰랐거든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 금화 좀 보여주세요.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봐야죠. 다른 친척들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우리도 봐야겠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할 순 없잖아요. 정희는 마지못해 상자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금화들이 등불 아래서 번쩍이자 사람들의 눈빛이 일제히 변했어요.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금화에 고정되었습니다. 병수가 금화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정말 진짜 같은데요? 무게도 그렇고 이런 게 여기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병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금화를 만져보려 했어요. 영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금화는 분명히 우리 집안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유산일 거예요. 만석이 형이 어디서 구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 재산이니까 공평하게 나눠야 해요. 철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런 중요한 재산을 혼자 가질 순 없죠. 우리도 똑같은 핏줄인데 왜 형수님만 가져야 해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무덤에서 나온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보, 이건 원래 정희가 말하려던 순간 병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건 상속재산이에요. 만석이 형이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숨겨둔 재산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영숙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죠. 형수님이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해요. 정희는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챙겨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금화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서글펐어요. 백구만이 정희의 곁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급히 내려온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영숙 고모가 전화해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정희는 아들을 보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수야, 다행히 왔구나. 사실은 정희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영숙이 먼저 나섰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 무덤에서 금화가 나왔어. 이거 봐. 민수는 금화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금화네요? 이게 아버지 무덤에서 나왔다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아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정희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처리하려고 하세요? 당연히 가족들과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다른 친척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건 정희가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친척들과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병수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와서 다행이다. 이 금화는 분명히 내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야. 하지만 이런 건 가족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니? 내 어머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큰일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죠.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철수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그 말을 정확히 감정받아서 가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영숙도 동조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금고에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분실되거나 하면 큰일이니까요. 민수야, 내가 부산에 가져가서 은행 금고에 맡겨두면 어떨까? 정희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은 채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가장 답답한 건 아들까지 다른 사람들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해 놓을게요. 그리고 정확한 감정을 받아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어요. 이건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민수는 그 말을 가지고 부산으로 올라간다며 상자를 가져갔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편지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백구가 걱정스러운 듯 정희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영숙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형수님, 밤새 생각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만석이 형이 그런 금화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혹시 형수님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도 어제 처음 본 거라고요. 백구가 파내지 않았으면 영영 모를 뻔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의심, 어린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필이면 기일날에 백구가 그런 행동을 하다니. 혹시 형수님이 백구를 훈련시킨 건 아니에요? 영숙의 말이 점점 황당해졌습니다.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영숙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걔를 훈련시켜서 그 말을 찾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때 마을 이장 박기수가 나타났습니다. 만석댁,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회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 금화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졌어요. 혹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건 아닌지, 아니면 문화재는 아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어요.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변호사와 상담해봤는데 이런 경우 상속세 문제도 있을 수 있대요. 만석이 형이 생전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라면 탈세 혐의도 있을 수 있고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단순히 남편의 무덤에서 나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정희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감정사가 말하기를 이 금화들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 같다고 해요. 그런데 출처가 불분명해서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민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한참 후에야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경찰에서 조사할 수도 있대요. 특히 어제 갑자기 발견된 상황이 너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정희는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수야,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거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잖아.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금화라면 우리 가족 모두 큰일 날 수 있어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백구가 다가와서 정희의 손을 핥았지만 정희는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영숙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철수와 병수까지 함께였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영숙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병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어제 처음 발견한 게 맞나요? 혹시 만석이 형이 살아있을 때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거짓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철수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기일날에 백구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너무 우연히 겹친 것 같은데 혹시 미리 계획된 건 아니에요? 정희는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형수님, 만약 정말 모르셨다면 왜 편지를 아직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상자 안에 편지가 있었잖아요. 그 편지에 뭐가 적혀 있길래 우리한테 안 보여주세요? 정희는 그제야 편지 봉투가 아직 자신의 방에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어제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편지를 읽어볼 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편지 얘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의심 어린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백구만이 유일하게 정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방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제라도 편지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단서가 편지 안에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남편 만석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정희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정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묻어둔 금화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놀라지 마. 이 금화들은 내가 젊은 시절 고기잡이 배를 타면서 조금씩 모은 것들이야. 매번 좋은 조과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금으로 바꿔서 모아둔 거지.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남편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만석은 젊은 시절부터 아내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몰래 금화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가족을 위해 준비해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돈은 너와 민수가 정말 어려울 때만 쓰라고 묻어둔 거야. 욕심 많은 친척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특히 영숙이랑 병수는 조심해. 그놈들이 얼마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인지 나는 잘 알고 있어.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친척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백구가 너를 안내해 줄 거야. 그 녀석은 특별한 개야. 내가 그 말을 묻을 때도 함께 있었거든. 백구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시간이 되면 백구가 알려줄 거야. 정희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백구가 왜 그날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팠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희야, 이 금화들의 출처는 깨끗해. 내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산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금고에 보관증도 함께 넣어뒀어. 혹시 누가 의심하면 그걸 보여주면 돼. 정희는 서둘러 상자를 다시 살펴봤어요. 과연 상자 바닥에는 작은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영의 한 금은방에서 발행한 금화 구매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남편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금화를 모았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몰래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그 비밀을 지키는 충실한 파수꾼이었던 거죠.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배려가 느껴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동시에 친척들과 아들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거예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해서 오늘 오후에 모이자고 전했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경찰에서 연락 온 거예요?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와. 오후 3시, 정희의 집 마당에는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영숙, 병수, 철수, 그리고 마을 이장까지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정희가 무슨 중대한 고백을 하려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정희는 편지와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남긴 편지와 증거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일제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차근차근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남편이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금화를 모았다는 것, 백구가 그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금화가 정당하게 구매된 것이라는 사실까지 말이에요. 영수증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영숙과 병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자신들의 욕심이 드러날까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이런 사연이 있을 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가족 재산이잖아요. 형이 혼자 모은 거라고 해도 우리도 가족인데. 영숙의 말에 정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뻔뻔한 말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영숙 씨, 지금까지 우리 집에 무슨 도움이나 됐어요? 명절 때도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비추던 사람이 돈 얘기만 나오니까 가족이라고 나서는 거예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정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백구도 정희 곁으로 바짝 다가와서 영숙을 노려봤어요. 정희는 편지를 높이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욕심 많은 친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을 봤는지 이제 알겠네요.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형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욕심을 부렸다고.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확히 욕심 부리는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병수도 당황하며 말했어요. 형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우리도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병문안 한번 와봤어요? 철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때는 바빠서. 정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바빠서요? 지금은 안 바쁘나요? 금화 소식 듣고 반나절 만에 달려오더니 참 신기하네요. 이장 박기수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만석댁, 진정하세요.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장님도 어제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이니 신고해야 한다니. 이장도 머쓱해졌어요. 그건 혹시나 해서 조심하자는 뜻이었어요. 정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조심하자고요? 아니면 혹시 마을에서도 한몫 생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민수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평생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민수가 일어나서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모들, 삼촌들,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이런 일에만 나타나는 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영숙이 발끈했어요. 민수야, 내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 아들이에요. 어머니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용납 못해요. 병수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민수야, 너도 생각해봐. 그 돈이면 내 장래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정희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금화는 우리 남편이 저와 민수를 위해 남겨준 것이에요. 다른 누구와도 나눌 생각 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영숙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형수,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때 안 도와주면. 정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도와줘요?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그런 말을 해요? 철수와 병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편지와 영수증이라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자신들의 욕심이 다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민수까지 어머니 편을 들고 나서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장이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고. 이장도 자신이 어제 한 말들이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영숙이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좋아요. 혼자 다 가져요. 하지만 나중에 어려울 일 있어도 우리한테 도움 청하지 마세요. 정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마당에는 정희와 민수, 그리고 백구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당황했을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믿어야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게요.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왔어요. 마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버지 뜻을 전해줘서 우리가 지킬 수 있었어.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고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모든 것을 지켜낸 안도감에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통영바닷가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금화 중 일부를 팔아서 마을 경로당을 새로 짓는 데 기부했습니다. 오래된 경로당이 비가 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만석댁이 그렇게 큰 돈을 선뜻 기부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마을에서 받은 도움이 많았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새로 지어진 경로당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은 바둑도 두고
건강 체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경로당 현판에는 고 최만석 김정희 부부 기증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장 박기수는 정희를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만석댁,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서.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도 마을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는 부산에서 주말마다 내려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도 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꼼꼼히 챙겼어요. 그날의 일이 민수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민수의 말에 정희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이니? 언제 한번 데려와서 보여줘. 어머니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여. 백구는 여전히 정희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백구가 파낸 금화 덕분에 마을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백구도 그런 관심을 즐기는 듯 더욱 당당하게 마을을 누렸습니다. 영숙과 다른 친척들은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정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다만 그런 일로 가족관계가 멀어진 것은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 민수가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30살의 간호사 수진이었어요. 정희는 수진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이 민수와 잘 어울렸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수진의 인사에 정희는 감동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도 수진을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희가 직접 만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은 정희의 음식 솜씨를 극찬하며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민수의 말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좋다, 정말 좋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회관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금화로 결혼식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검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백구는 결혼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목에 리본을 매고 반지를 나르는 링베어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의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백구였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결혼 후 민수 부부는 부산에서 살았지만 한 달에 2번은 꼭 내려왔어요. 수진도 정희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해 겨울,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정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듬해 봄, 정희는 건강한 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만석의 만자를 따서 민만이라고 지었어요. 정희는 손자를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예요. 참 예쁘죠? 백구는 이제 10살이 되어 제법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를 신기해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수호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희는 백구와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색색의 야생화가 피어 있었어요. 정희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당신이 남겨주신 것들로 우리 가족도 지키고 마을에도 좋은 일 했어요. 민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손자도 생겼어요.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도 백구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가고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잘했지, 백구야?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